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연구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일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영상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좀 정리가 돼서 다시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지금 영상 앞으로 이제 계속 저번에 말씀드렸던 2차 세계대전, 킹스맨 영화 관련해서 그 작업도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알아볼 이 돈의 흐름으로 보는 부동산 시장과 세계 경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폭락이 올 것이다. 또는 세계 경제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영상으로 대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길 텐데 쉽게 설명 드리려고 자료를 좀 모아봤어요.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돈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경제를 따라갑니다. 또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이제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알려드리고, 우리나라 국내 시장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다. 미국발 경제 정책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 경제 흐름과 부동산 시장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만 알면 걱정 없으실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걱정 없으실 거고, 이제 보통 지금 질문 두 개입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냐,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를 돈의 흐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면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 지금 4%라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거든요. 외식 물가 상승률 6.6%다. 지금 여기 품목별 외식 물가 상승률 보면 엄청 올랐죠. 지금 치킨 피자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치킨 피자가 너무 많이 올랐고, 지금 BBQ는 2만원? 치킨 2만원 시대를 지금 들어왔고, 아시아 물가 8개국 중 2위랍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 IMF에서 전망을 했다는데, 지금 미국은 8%예요. 우리 2배입니다. 엄청 올랐어요, 미국은.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다. 미국 집값도 미쳤다. 8천조 원 기록적 상승. 이게 지금 1경을 넘게 불었거든요, 연준에서.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지금 2년간 35% 증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풀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어가지고 지금 물가가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림자 정부를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원래 이런 걸 아실 거예요. 맨날 이런 정책을 써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보다는 돈의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값이 올랐고 물가가 올랐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앞으로도 지금 비용 인상, 원자재값 인상이랑 지금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해가 얼마 전에 아마 5월 말까지 아마 봉쇄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부 풀었대요. 근데 지금 베이징도 좀 봉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봉쇄, 그리고 우리나라 추경,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물가가 더 오를 거다. 지금 이런 뉴스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도 급해요. 지금 0.5포인트 5% 인상했죠. 지금 빅스텝 3월 달에는 0.25%로 단행했죠. 근데 그거보다 그게 2배니까 이제 빅스텝.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고, 0.75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인데, 그것까지는 안 할 거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미국이 8.8%가 넘어갔어요. 지금 8%가 넘어가가지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겁니다. 왜? 돈을 못 쓰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연준 부의장 내년 기준금리 3.5% 이상 갈 수도. 지금 2.5%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니다. 3.5%까지 갈 거다. 이렇게 지금 연일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돈을 못 쓰게 하려고 지금 계속 이런 사인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금 뭐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돈의 흐름을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글로벌 시대죠. 세계는 하나입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인식을 빨리 하셔야 돼요. 세계는 각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걸 이해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글로벌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뭐 같은 말인데, 글로벌 뭐 세계화랑 같은 말인데,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인플레이션 시장과 이 자산 시장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인플레이션은 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자산 시장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이 통화량 공급에 따라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천천히 오르거든요. 근데 이 자산 시장에서는 이 돈의 총량에 따라서 뭐 값이 떨어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공급보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개가 있어요. 이걸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수요가 높아서 생기는 현상. 반면에 이 원자재 비용이 상승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개, 이거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거 두 개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럼 이걸 왜 일어나냐? 이 은행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은행 때문에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은행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은 인구가 많아져야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 인구가 많아지면 수요가 높아지니까. 근데 인구나 이 공급량에 비해서 이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을 해주려고 은행 제도가 생긴 거예요. 돈을 맡기는 데가 은행이 아닙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은행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규제하면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는 것처럼, 은행이 만약에 없다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진 않죠. 인구가 늘어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돈이 풀린 시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렸잖아요. 이 돈이 풀린 시장으로 지금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는데, 반면에 인플레이션은 돈이 정상적으로 돌고 도는 시장, 이게 두 개가 같이 돼야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반도체 수급, 공급망이 엉망이잖아요. 막 차 살려고 그러면 막 1년, 2년씩 걸리니까, 이게 이제 공급망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정상화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코로나로 인한 수요 공급의 변화 때문에 지금 한쪽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거죠. 돈이 풀린 시장. 이거 이제 해외여행이에요. 해외여행하고 이제 공급망인데, 해외여행이 일어나면 우리가 뭐 달러나 기타 타국의 돈을 바꿔가지고 소비를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소비를 하고, 이런 거. 이런 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진정한 인플레이션이 온다.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자, 그 반면에 이제 자산시장을 볼게요. 자산시장은 이 통화량이 있죠, 통화량 공급이 돈을 푸는 거. 통화량 공급이 더 높은 겁니다. 수요보다. 이 돈을 푸니까 이 돈의 공급 때문에 이 자산시장이 돈이 올라가요. 자, 우리가 자산시장이라 한다면 주로 이제 채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비트코인,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이 자산시장은 희소할수록 가치가 있는 시장이에요. 금도 있겠죠. 금은 희소할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건데, 세상에 돈이 많아져야 가격이 오릅니다. 왜냐면은 이 수요 공급 인플레이션 현상으로만 이 자산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건 소유의 가치, 희소하기 때문에 사용 가치와 소유 가치로 나뉘거든요. 이 소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총량에 따라서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흐르는 곳에 가격이 상승한다. 그런 시장이다. 근데 이제 페드가 돈을 이제 푸는 전 세계적으로 풀잖아요. 페드, 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거를 통제하고 있다. 왜 그러냐? 왜냐면 미국은 세계 패권국입니다. 대량 생산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미국의 곡물 가격이나 이런 게 싼 게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석유랑 석탄. 이건 뭐 모든 제품이 원자재죠. 근데 지금 전쟁 때문에 오일 쇼크가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유류세 감세 정책을 해가지고 기름값을 일부 떨어뜨리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미국도 굉장히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물건은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망 쇼크가 와버리니까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인데, 중국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미중 관계, 지금 패권, G2라고 그러죠. 미국과 지금 중국의 세계 패권 경쟁을 놓고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시장과 자산 시장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다르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와 이제 미국 경제를 볼게요. 국내 경제와 국외 경제 상황을 긴밀히 알아야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100% 인플레이션 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을 찍어내는 시장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한국은행, 중앙은행 있지만 100% 미국의 경제정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시장이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통해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규제를 하니까 오피스텔로 투자를 몰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피는가, 그거에 따라서 돈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테두리 안에서 돈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이거를 예측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우파 정부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똑같을 거예요. 뭐 줄푸세 이러잖아요.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하는 그 정책으로 갈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완전 다르죠.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하는 이런 정책이었지만 우파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성장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성장과 작은 정부. 그래서 이런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볼게요. 자, 미국 경제는 100% 자산 시장을 봐야 됩니다. 미국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자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요.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채권이든. 자, 근데 미국의 경제 정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면서 굉장히 긴밀해요. 미국이라는 되게 재미있는 나라인 게, 자, 만약에 미국이 패권국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미국 경제 정책 몰라도 됩니다. 아니, 연준에서 돈을 푸는데 미국의 중앙은행이거든요. 미국에서 돈을 푸는데 우리나라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미국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갖죠? 미국이 패권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돼요. 자, 미국의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나누면 이제 연준이죠. 페드에서는 양적 완화 또는 긴축, 그 다음에 테이퍼링,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이런 5개의 카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펴요. 지금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상황이죠. 반면에 이 재정 정책은 경기가 호황이냐 침체냐에 따라서 정책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지금 또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국도 뭐 이라크 전쟁, 오일 쇼크 온 것처럼, 중동 전쟁 뭐 이런 것처럼 전쟁의 위기가 또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비트코인 정책도 지금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비트코인이 어느 순간 떡상할 때가 온다.
왜 비트코인이 떨어지냐면 아직 미국의 달러를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경제 정책에 따라서. 예. 그런 점을 알고 이 국내 정치와 국외 정책을 안다면, 자, 이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이 만약에 다르게 가요. 우리나라 규제 완화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금리 인사가 양적 긴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00% 미국 경제 정책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산시장, 우리나라의 자산시장은 미국 경제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금리 양적 긴축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떨어지겠죠. 주식 가격, 부동산 가격 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국내 정책, 인플레이션 시장을 고려한다면 전월세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 팽창으로 인한 자산 시장은 축소가 될 겁니다. 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도래될 거예요. 지금 뭐 4%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부동산을 예를 들게요. 부동산은 전월세 가격과 이 집값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차이가. 그러면은 이제 갭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갭 투자가 성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을 살려는 사람이 적겠죠. 전월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웬 집값 떨어지는데 집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걸 예측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때 이 갭 차이 줄어든 걸로 인해서 집을 사겠죠. 네. 그렇게 시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뭐 연준에서도 계속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못 피한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이거를 계속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지금 월가에서도 뭐 앞으로 몇 달간 엄청나게 힘든 시기에 닥친다. 과도한 빅스텝은 재앙을 부를 거고 경기 경착륙 한다. 투자자들 위험 회피 본격화한다. 이런 것처럼 이런 뉴스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독일의 도이치뱅크에서 이런 기사를 냈어요. 미국 연준 긴축 영향으로 대대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독일의 최대 은행이죠. 도이치뱅크가. 미국이 대대적인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거래요. 지금 연말까지 기준금리 2.5% 수준까지 높인다고 했지만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다. 지금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8.5%. 야, 4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이러니 금리 인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너무 높으니까.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이치방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코로나 봉쇄, 이 공급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봤다고 하네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로 갈 거냐? 이거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도이치방크는 이제 그렇다고 하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거다. 그다음 2024년부터 경제가 반등할 거다. 이제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침체가 온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호황이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는 다르게 그거 인정하지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 필연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 속도를 늦출 필요는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스위스 투자은행 UBS에서도 인플레이션 현재 수준에서 완화될 것이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전망하지는 않는다. 왜 이렇게 다른 시각이 오는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이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낸 건데, 한바탕 유동성 파티를 즐겼다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온다. 이 경기 침체를 얘는 뭘로 봤냐면은 이 채권으로 봐은 거예요. 채권 시장. 왜냐면은 모든 경제 정책의 1순위는 채권을 보거든요. 부동산, 비트코인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채권 시장이 더 중요합니다. 금과 채권 시장.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최근에 수익률 곡전, 역전 현상이 일어났대요.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물 2년물 수익이 10년물 수익률보다 높아졌다. 이게 이제 단기 채권하고 이제 장기 채권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단기로 돈을 빌리는 게 비쌀까요? 장기로 돈을 빌리는 게 비쌀까요? 장기가 더 비싸죠. 왜냐면은 위험이 더 크니까. 단기가 더 쌉니다. 이자율이. 장기가 더 비싸고. 근데
단기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장기가 싸지고. 이거를 이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건데, 이거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 수익률 열정 현상과 경기 침체가 왜 지금 이렇게 같이 가느냐고 보냐면, 자, 단기 시장을 볼 때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거예요. 침체가 오니까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 채권을 살려고 하는 거죠. 살려고 하니까 이제 금리가 비쌀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했으니까. 금리가 비싼 거,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제 사는 거죠. 반면에 이제 장기 채권이 이제 시장이 길게 봐서 호황일 때인데 지금 단기 채권을 많이 사니까 장기 채권 상대적으로 안 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게 반대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에서 이 장기 채권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단기랑 장기가 있을 때 장기가 이게 비싸야 되는데 지금은 단기가 더 비싼 거예요. 채권이.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장기 수익률이 높아지려면은 지금 연준에서 갖고 있는 MBS 같은 거, 주택담보물 증권이죠. 이거를 엄청나게 팔아버리면, 이거 장기거든요, 다. 팔면은 시장에 장기 채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요. 채권 가격을 떨어뜨려서 수익률을 높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장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 뉴스 한번 봐보세요. 이 뉴스 좀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거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냐? 무슨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극단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가 한 얘기를 해요. 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왜 오냐? 첫 번째는 공급망 트라우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팬데믹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탈세계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금 미국에서도 이러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다. 지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식으로 탈중국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공급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 때문에 지금 노동 공급의 리스크가 올 거다.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금 인플레가 이어질 거니까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스크는 기후변화 대응이다. 지금 저탄소, 탈탄소 정책을 세웠는데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제 이런 거고, 마지막은 이제 전쟁. 여기 전쟁이면 글로벌 무역과 생산을 방해한다. 이게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또 전쟁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제 아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건물 다 때려 부수니까 공장이나 이런 걸 누가 정상화 되겠어요?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 공급망이 무너지는 거죠. 이 전부 다 지금 공급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정말 올 건지,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사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금리 인하 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일경을 풀었다. 만조죠. 만조를 넘게 돈을 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인플레이션 시장이 왔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완전 고용 시장입니다. 완전 고용 시장이란 말은 뭐냐면 구인난이란 소리예요. 실업률 제로다. 쉽게 말해서 실업률 0%. 이러니까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니까 돈을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돈이
돈을 풀었으니까 돈을 많이 쓰고 돈이 잘 도는 거죠. 돈을 못 쓰게 해야 되니까 양적 긴축과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냐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 침체는 뭐냐면 이 금리를 올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왜냐면 돈을 못 쓰게 하니까. 그리고 이자율이 높으니까 고용을 안 늘리는 거거든요. 투자를 안 늘린다는 말은 고용을 안 늘린다는 말이에요. 그래 고용을 안 늘리면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거든요. 이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수요가 많아서 지금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금리 인상 양적 긴축으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계속 쓰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아까 인플레이션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은 같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원인이 다릅니다. 돈을 못 쓰게 하니까 돈을 못 쓰게 하는 만큼 지금 이 경기 침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구인난과 원자재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했던 공급난입니다.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공장을 못 돌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또 지금 돈을 쥐어줘서 코로나 무슨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돈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자영업자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냐? 저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왜 안 오냐면 이 경기 침체가 오려면요. 아까 말할 것처럼 이제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걸 막으려고 이 세금 감면 정책하고 정부 주도 개발 사업을 계속 할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정부 지출이라고 그러죠. 정부 지출이 높아진다. 그러면 이제 가계 대출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부 지출을 아마 늘리는데 뭐 그런 사회 기반 시설 SOC 같은 것만 만들고 이럴 거거든요. 지하철 깔고 그렇게 해야 규제 완화하고 세금 감면해서 이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자,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핵심은 다 경기 침체로 보는데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면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언젠가는. 곧이죠. 이 해외영화하고 공급망입니다. 이 두 개가 정상화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이 제대로 돌고 도는 시장. 돈이 돌고 돈다. 돈을 푸는 거. 돈이 풀린 것 플러스 돈이 돌고 돌아야 진정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요거는 이미 나왔죠. 근데 요게 안 나왔어요 아직. 이게 해외여행하고 공급망 정상화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제 상황보다는 변수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지만 전쟁, 그다음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 이제 탈세계화, 아니면 뭐 지금 세계의 공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거가 훨씬 중요하지. 전쟁이 일어나면 다 때려 부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 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전쟁.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걸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이 오진 않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저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사람랑 생각은 다르지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판단에 대한 참고 영상이지 제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올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 겁니다. 계속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라.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
킹스맨 영화를 통한 1차 세계대전 그 영상으로 인사드릴 거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